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 사연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위제사 조의식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경우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게 된다는 뜻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돈만 쫓다가 한순간에 삶이 끝날 수도 있으니 자중하고 양심적으로 본인 노력에 의해 재물을 얻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본인 노력에 의해 재물을 얻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인이 되어 사회에 던져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거나 나쁜 사람들에게 물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하지만 제가 반백살이 넘도록 살아보다 보니 돈에 눈이 멀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후회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돈이 탐나더라도 욕심을 내지 않고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현재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현재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 두 사람은 30대 초반에 양가 가족들의 권유로 선을 봐서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하니까 30대 초반이면 홍기가 찼다는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대부분 20대 안에 결혼을 하기 때문인지 30대 초반도 좀 늦은 편에 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다급히 선자리를 알아봐서 내보낸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성격도 괜찮고 말도 잘 통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남들보다 떨어지는 조건에 걱정이 많은 듯 보였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젊었을 시절에 회계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었고 결국 회계사가 되기를 포기했던 거죠. 대신에 대기업 회계팀에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대요.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갈 실력까지는 안 됐는지 취업이 잘 되지 않았고 선자리에서 저를 만나기 몇 달 전에 겨우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도 피아노 학원에서 시간제 선생님으로 근무 중이었기에 남편 쪽 조건을 그리 따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나이도 많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조건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제 눈치를 엄청 보고 잘해주는 편이었죠. 테라나, 이거 받아. 생각나서 한번 사와봤어. 어머,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이 여자들한테 장미꽃 주는 날이라던데? 너 기쁘게 해주려고 여기 나오는 길에 꽃집이 있길래 들렸다 왔지. 고마워, 준민 씨. 집에 가서 화병에 꽂아놔야겠다. 사실 남편이 생긴 것만 보면 고집도 세고 본인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주니까 제 입장에서는 결혼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2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게 맞는 것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변해가더군요. 왜 우리나라에는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남편은 그 말이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후 2년이 지나고 아이가 생기게 되니까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했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죠. 게다가 본인이 저보다 4살이 많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부려먹기 바빴어요. 한 번은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온다기에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죠. 그날 저는 볶음 종류의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고 별 생각 없이 집에 오징어 사둔 게 있어서 오징어 볶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저녁 메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이, 저녁 메뉴가 왜 이래? 오늘 하루 종일 회사 일 안 풀려서 엄청 짜증났는데, 아, 이거 먹고 더 열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떻게 같이 살래? 저녁 메뉴가 뭐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이 회사에서 짜증이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뭐 마법이라도 부려서 확인해야 돼? 아니, 나 매운 거 못 먹는 거 몰라? 그런데 일하고 들어온 나한테 매운 오징어 볶음을 먹으라는 게 말이 되냐? 아, 나도 일하고 들어왔거든? 그리고 내가 임신해서 오징어 볶음이 먹고 싶어 만들었는데 사다 주지는 못할 망정 꼭 이렇게 반응해야 돼? 오징어 볶음이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있는 반찬이랑 먹으면 되잖아. 회도 아니고 왜 반찬 투정이야? 너는 임신이 벼슬이냐? 애 가진 거 가지고 유세 더럽게 부리네. 아, 나 불고기 먹고 싶으니까 얼른 만들어 와. 집에 사다 놓은 고기 없어. 그러니까 오징어 볶음 먹기 싫으면 나가서 사 먹고 오던지 해. 저는 항상 본인 멋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말꼬리를 잡으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빈정이 상했는지 본인 나이가 4살이나 많은데 어린 제가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른다며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랬더니 남편은 기분이 나쁜 티를 팍팍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사실 저는 이런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만약 결혼 전에도 이런 사람이었다면 결혼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태도가 바뀌는 게 더 화가 나고 얄미웠죠. 이런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왜 그 남자랑 결혼을 한 거냐고 이 정도면 이혼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혼을 하면 여자가 100%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런 이유들로 이혼을 할 수는 없었죠. 이런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이혼까지 가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이혼 소리를 꺼내기에는 참 애매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얄미운 짓을 하기는 했지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참을인 3번을 그리면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남편도 문제이지만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보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며느리는 종과 같은 존재라는 게 딱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시대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겠지만 저는 유난히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점점 막무가내로 나왔던 시기가 첫째 아이를 낳고 난 후였죠. 사실 저희 시댁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첫째 아이는 딸이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친정을 못 가게 해놓고 저희 집에 와서 이리저리 괴롭혀댔죠. 걔 집에 낳아놓고 뭘 잘했다고 퍼즐러 자냐? 오늘 백숙 먹고 싶으니까 빨리 시장 가서 닭이나 사와라. 어머니, 저 아이 낳고 나서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남편한테 연락해서 사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 집에 너만 애 낳아봤냐? 나는 애 낳고도 개울가 나가서 찬물에 손빨래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심부름을 왜 우리 준민이한테 왜 시키냐? 나는 살면서 내 귀한 아들한테 그런 거 사오라고 시켜본 적 없다.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네가 다녀와. 시어머니는 몸조리를 위해 누워있던 저를 억지로 일으켰어요. 그리고 난 후 여자애라 본인이 나서서 손녀를 돌보고 싶지 않다며 신생아인 저희 딸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면역력이 약해 밖에 데리고 나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데리고 나가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놓고 나가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었고, 저는 결국 딸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장으로 가던 도중에 저는 산후조리도 못한 채 왜 힘든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심부름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발걸음을 옮겨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실 첫째가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힘들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 심부름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 재촉에 첫째를 데리고 나온 상황이었고, 차비할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 친정으로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에게는 여기서 몸조리를 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눈치를 채고는 알아서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친정 부모님에게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 제가 삐졌다고 하면서 다시 데리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저는 처음에 끝까지 따라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따라 나서봤자 결국 시작되는 건 몸조리가 아닌 시집살이일 테니까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혹시 제가 이 일로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걱정을 끼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내가 심부름 좀 시켰다고 애 안고 친정으로 달려간 게 말이 되냐? 아, 너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야? 여기 있어봤자 몸조리도 못하게 하시고 저희 딸 없느니만 못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해요? 이게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댔구요. 그리고 걔 집에 낳아놓고 네가 무슨 몸조리를 한다고 그랴. 얘도 어머니 손주잖아요. 여자라도 이 집 피가 섞인 저 사람 애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리고 애 낳았으면 몸조리는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못하게 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엄마한테 사과 안 드려? 제가 끝까지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며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시댁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사과 못하겠다고 우겼죠. 그리고 남편에게 매번 시어머니 편만 드는 모습을 보면서 못 참겠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소리를 팍 지르더니 이혼을 할 거면 아이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본인 핏줄이 다른 곳에서 자라는 모습을 못 보겠다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 이혼 안 해줄 거라고 했죠. 남편의 반응을 보니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저희 두 사람은 정말 크게 싸우게 되었고, 한동안 냉전이 이어지게 되었죠. 그날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놓고 이혼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당장 갈 곳이 없었고, 또 아이를 출산하면서 근무하던 학원에도 1년 정도 쉬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기에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죠. 결국 저는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만 이혼 생각을 접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혼 생각을 접고 포기한 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화도 점차 수그러지더라고요. 남편도 그날 이후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예전만큼 소리를 지르거나 난리를 치지 않아서 살기에는 더 좋았죠. 물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려고 안달이었어요. 작은 일들을 트집 잡는 것도 문제였지만 남편과 제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려고 했었죠. 저는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시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변하는 게 없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딸이 10살쯤 되었을 때 일하던 피아노 학원에서 나와 직접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죠. 당시 애들을 모으고 홍보 작업을 하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느라 종종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어요. 일이 생겼던 그날도 저는 늦은 시간까지 이것저것 하느라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0살밖에 안 된 제 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눈이 돌아가게 되었고 부엌에 있던 제 딸을 뒤로 감추면서 난리를 쳤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저희 예빈이가 왜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냐고요? 너는 전화도 안 받고 올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 어쩌냐? 밥대를 놓치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으니 예빈이한테 한번 차려보라고 했다. 그러니까 누가 집에 늦게 들어오래. 어머니, 아무리 여자애라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렇지 어린 손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 해요. 그리고 당신은 애 아빠 맞아?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면 아빠인 당신이 말렸어야지. 10살이면 충분히 집안일 좀 할 수 있지 뭘 그래. 예빈이 부엌에 안 들어가게 하고 싶었으면 당신이 일찍 집에 왔어야지. 두 사람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죠. 어린 손녀한테 부엌 일을 시키는 시어머니나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고 있던 남편이나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국 이런 집안에서 제 딸을 키울 수 없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딸이 20살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기로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을 뒤로 감추면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 말을 듣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이혼? 누구 마음대로 내 귀한 아들을 이혼남 만들겠다는 거야? 두 사람이 제 딸 함부로 대하는데 이 꼴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너 쟤 낳았을 때도 우리 아들한테 이혼 소리 꺼냈다더니 이번에도 불리하니까 또 그 말이냐? 그렇게 이 집을 나가고 싶으면 너 혼자 나가. 네 딸은 우리 집 핏줄이니까 내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 그렇게 알고. 아니요.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부부 일에 왈가불가하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예빈이 놓고 가면 저 대신 집안일 하게 하면서 키우실 거잖아요. 제가 그 꼴은 또 못 보죠. 당신 진짜 왜 그래? 정말 이혼이라도 할 셈이야? 이번에야말로 당신이랑 도장 찍을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권만 줘. 뭐? 너 지금 우리 예준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내 핏줄이 다른 곳에서 키워지는 꼴은 못 본다. 예빈아, 네 엄마 집 나간다니까 이 할매한테 와라. 얼른. 시어머니는 제 뒤에 숨어있던 딸에게 손짓을 하면서 본인한테 오라며 재촉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려면 애들은 무조건 놓고 나가라고 난리였죠. 저는 더 이상 입씨름하기도 싫어서 도장을 찍던지 말던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시댁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쫓아내다시피 밖으로 내보냈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방방 뛰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러나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곧장 방으로 들어가서 언제 쓸지 몰라 미리 챙겨둔 이혼 서류를 꺼내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많이 당황스러운 듯 보였어요. 제가 정말 이혼 서류를 건넬 줄은 예상을 못했던 거겠죠. 이혼 서류를 받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눈치를 보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건네는 거예요. 여보, 애들도 있는데 이혼은 너무하잖아. 내가 다 잘못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혼 얘기만 취소하면 안 될까? 취소하긴 뭘 취소해? 본인 딸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내가 당신을 믿고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 그냥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사인이나 빨리 해.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각서라도 써줄 테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이혼은 못하겠다면서 매달렸어요. 그리고는 직접 제 앞에서 각서를 써주었죠. 그리고는 애들도 아직 어린데 한 번만 봐달라고 앞으로 잘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이 써준 각서를 받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봐주자 싶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또 이런 짓을 할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나중에 가서 얘기를 잘 했던 것인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거나 제 딸에게 집안일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한참 지나게 되었죠. 저는 어느덧 5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고 첫째 아이는 20대에 접어들어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입시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둘째만 대학교에 보내면 엄마로서 할 일은 끝낸 거니 이제 끝이 보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쯤 갑자기 급성으로 백내장이 찾아오게 되었죠. 어느 날 학원에서 정신없이 애들 레슨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악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뿌얘지고 눈부심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노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아이니까 그냥 시력이 떨어지려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겼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다시 금방 괜찮아지길래 잠깐 불편한 것만 참으면 금방 나아지겠지 싶어 방치를 해뒀어요.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하게 찾아올 때면 주변 선생님들에게 대신 레슨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잦아지니까 그날 같이 레슨하고 있던 선생님 한 분이 제 걱정이 되었나 봐요. 원장님,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눈 문제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나이도 있으니까 시력이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금방 괜찮아지겠죠, 뭐. 아무리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죠. 나머지 레슨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병원에 다녀오세요. 아유, 애들 콩쿨도 얼마 안 남았는데 원장인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죠. 한두 시간 정도 있다 보면 다시 원상복귀 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괜찮아질 때까지만 저 대신 레슨 부탁해요. 사실 저도 병원에 가서 확인은 해봐야 하나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학원 일이 너무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자꾸 병원 가기를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결국은 학원 문을 닫을 때까지 병원에 가지 못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악보에 있는 음표들이 겹쳐 보이는 증상까지 나타났고 앞은 너무 뿌해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단순히 노안의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근무하고 계셨던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제 눈 상태를 체크하시더라고요.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눈에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50대라는 나이에 급성으로 백내장이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몇 번이나 확인을 했죠. 선생님, 저 이제 50대인데 백내장이라니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백내장은 20대에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급성이라서 하루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저 피아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악보를 하루 종일 봐야 하는데 혹시 수술 받고 일을 못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죠? 예, 걱정 마세요. 대부분 수술 받고 금방 시력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금방 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일주일 안에 회복이 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만 고생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죠. 그리고 당분간 부원장님에게 학원을 맡긴 후 남편에게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 급성 백내장이래.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뭐라고? 백내장? 그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게 당신한테 왜 생겨? 들어보니까 20대에도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당신 피아노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수술해야지. 병원에 가서 날짜는 잡고 왔지? 이틀 뒤에 하기로 했어. 남편은 제가 백내장에 걸렸다는 얘기에 크게 놀란 듯 보였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캐물으며 엄청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제 상태를 알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에 좋다는 약재를 알고 있다며 직접 구해다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은 그렇다 쳐도 평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어머니가 걱정을 해주는 모습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할 때 한 번도 걱정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내장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무섭게 느껴지는 병인가 보다 싶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저를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 제가 수술을 받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죠. 남편은 걱정이 되긴 했는지 아침부터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라고요. 여보,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까? 수술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 있어야 하잖아. 됐어. 수술 받고 금방 시력이 회복된다고 하는데 뭐하러 병원까지 쫓아와? 당신은 얼른 회사나 나가. 그래도 보호자 사인 같은 거 안 필요해? 원래 수술 받으면 보호자가 사인해야 되잖아. 큰 수술 아니라서 보호자 사인 안 필요해. 수술 끝나면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회사에 가. 그렇게 남편은 한참 동안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제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씩씩하게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사실 저도 눈 수술이라고 해서 정말 무섭기도 하고 혹시나 잘못되어서 아예 시력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어요. 왜 저라고 수술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 가족들이 더 걱정을 할 것 같았죠. 그래서 괜히 큰 수술 아니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강한 척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걱정과는 다르게 수술이 너무 잘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연고랑 안약만 꼼꼼히 넣으면서 일주일 동안 관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제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여보, 수술은 잘 된 거 맞지? 이제 불편한 건 없어졌어? 응, 이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연고랑 안약만 시간 맞춰서 잘 넣으면 된대. 그래? 정말 다행이다. 나 오늘 회사에서 엄청 걱정했잖아. 그 연고랑 안약 넣을 때 됐지? 혼자 넣기 불편할 테니까 내가 넣어줄게. 사실 남편이 너무 오버를 한다 싶기는 했지만 이런 걱정을 처음 받아봤기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직접 연고랑 안약을 챙겨주니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그래도 남편이라고 저를 생각해주는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주말이지만 첫째 딸은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둘째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학원에 가 있어서 집에는 남편과 저 둘만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 같으면 콩쿨 준비 때문에 학원에 나가서 레슨을 하고 있어야 했지만 눈이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원장님이 맡아주시기로 했기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여유를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날은 정말 오래간만에 점심때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시더니 방에 들어오셔서 걱정을 잔뜩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뭐라니? 수술은 잘 됐대? 예, 너무 걱정 마세요. 관리만 잘해주면 문제 없대요. 아이, 다행이네. 너 백내장이라는 소리 듣고 나 걱정되어서 한숨도 못 잤다. 혹시 눈이라도 멀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유, 요즘 기술 좋아서 백내장은 금방 고쳐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시장에 가서 눈에 좋다는 약재 몇 개 사왔다. 이거 넣고 물로 끓여 먹던지 잘 달여 먹어라. 내 진짜 걱정했다.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아유, 약재요? 잘 챙겨 먹을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번 통화 때 약재 이야기를 꺼내시기는 했지만 그냥 지나가듯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직접 시장까지 가서 사오셨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눈이 불편하니 부엌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손수 점심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남편과 그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저를 챙겨주시니 조금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약 넣을 시간이 되자 남편이 먼저 챙겨주었어요. 그러면서 직접 연고랑 안약을 넣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침대에 가서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걸 넣어본 적이 없다 보니 서툴렀나 봐요. 전날에도 그렇고 그날도 약이 흘러내릴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넣더군요. 그러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시어머니는 남편 등짝에 손을 올리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아이, 너는 넣어주려면 제대로 넣어주지. 약에 흘러내리게 많이 넣으면 어쩌냐? 애써 수술한 눈 망가지면 어쩌려고. 아유,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힘 조절이 안 됐나? 너무 많이 들어가긴 했네. 여보, 많이 불편하지? 아이, 미안해.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애미야, 눈 많이 불편하지? 이거 닦고 다시 넣어줘야 하나?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힘 조절 안 되어서 약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누워서 한숨 자고 있으면 눈에 스며들어 괜찮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밖에 나가서 TV라도 보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알겠다면서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죠. 사실 저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으니 침대에 누워 잘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회복 기간이기도 하고 약을 넣고 나면 눈이 뿌해져서 앞이 잘 안 보이다 보니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 할 것도 없고 하니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TV 소리가 들리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이 스며들기만 기다리면서 눈만 감고 있었죠. 그런데 약 10분쯤 지났을 때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듯 조심히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약을 많이 넣어서 걱정이 되어 확인차 들어왔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치 문 옆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어떤 분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 청각이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게다가 눈 수술을 한 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면 더더욱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랍장은 아무리 조심히 연다고 해도 조금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제가 수도 없이 열었던 곳이라서 그런지 소리가 익숙해서 서랍장을 열어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에 소리라도 질러야 하나? 아니면 안 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나? 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나 눈을 감고 있다 보니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남편이 들어와 물건을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일단 궁금함을 꾹 참고 소리에 집중했죠.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소곤소곤 내뱉는 한마디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춘민아, 전혀 안 보일 때 빨리 해치우자. 괜히 일어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서둘러야 돼. 알았어, 엄마. 제가 서류랑 도장 같은 중요한 것들은 맨 아래 서랍장에 넣어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 건강해야 한다면서 지극정성으로 점심도 차려주고 시장에서 약재를 사왔다며 잘 챙겨 먹으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뭘 잘못 들은 건가 하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모자가 제가 자는 줄 알고 계속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도장이랑 이혼 서류 찾았다. 아이, 혹시라도 누가 가져갈까봐 잘 안 보이는 구석에 숨겨뒀네. 진짜 성격하고는. 아이, 그래? 그럼 이제 나 사업하는 돈 많은 며느리 새로 들일 수 있는 거야? 아, 당연하지. 이혼 서류랑 집 부동산 양도 서류에 제 도장만 찍으면 상황 끝이야.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딴지 걸어오면 어떡해? 본인 도장이 이미 찍혀 있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엄마는 새 며느리 맞을 준비나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아주냐? 백내장이라니. 아, 하늘도 우리를 도와주나 봐.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순간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약 때문에 떠지지 않는 눈을 손으로 잡아 억지로 부릅떴어요. 그리고 두 모자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고 봤는데 정말 서랍에 있던 제 도장을 꺼내 서류 하나하나 넘겨가며 찍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양도 서류는 직접 가지고 온 듯했고 이혼 서류는 혹시 몰라서 제가 서랍에 넣어놓았던 것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급하게 일어나서 소리를 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저 두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들었으니까 발 뺄 생각하지 마요. 아, 당신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설마 벌써 눈이 보이는 거 아니지?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난리를 치니까 두 사람은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곧장 앞으로 다가가 남편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들었죠.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했었는데 서류들을 살펴보니 정말로 부동산 양도 서류에 이혼 서류까지 만들어 와서 도장을 찍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당장 이야기하라며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두 사람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털어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한참 동안 그들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입씨름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마친 딸이 집에 들어왔고 안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잘 됐다 싶어서 딸에게 서랍장 위에 있던 아빠 휴대폰을 건네주며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빈아, 너 아빠 휴대폰 비밀번호 알고 있지? 지난번에 컴퓨터로 하는 일 도와준다면서 열어봤잖아. 아빠 휴대폰 비밀번호? 알고는 있지. 그런데 엄마 왜 그래? 네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면서 네 할머니랑 같이 이 짓거리를 했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아빠 휴대폰 열어서 확인 좀 해줘. 뭐라고? 아빠, 엄마 말이 진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니야, 예빈아. 네 엄마가 착각을 좀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 믿고 휴대폰 이리 줘. 남편은 딸에게 휴대폰이 넘어가자 얼굴이 새파래져서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제 딸에게 얼른 휴대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나 딸은 두 모자에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휴대폰을 열어서 확인해 보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어떻게든 이런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딸은 휴대폰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더니 뭘 보기는 봤는지 점점 말이 없어졌죠. 그리고는 남편을 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진짜 제정신이야? 고작 돈과 명예 때문에 엄마한테 이딴 짓을 한 거냐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내 아빠라는 게 진짜 실망이다. 그게 예빈아, 아빠가 다 설명할게. 딸은 저에게 남편이 2년 전부터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것이 맞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오면 본인 사업장에 부대표로 취직을 시켜주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하려면 이혼을 해야 하고 아파트를 가지고 가려면 본인 앞으로 돌려야 하니까 시어머니를 꼬셔서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사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제가 학원을 키워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었고 남편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전세로 살다가 제 돈으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니 감히 명의는 욕심을 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두 사람은 그 여자의 제안에 홀딱 넘어가서 머리를 맞대고 언제 어떻게 일을 저질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두 사람은 이때다 싶어서 저에게 잘해주는 척을 하며 일을 벌였던 거고요. 어차피 눈이 불편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테니까요. 당연히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큰 소리를 쳤죠. 두 사람 제정신이에요? 그 여자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웠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아들 빼앗기고 싶지 않았으면 네가 간수를 잘했어야지. 네가 간수를 제대로 못 해놓고 왜 우리한테 와서 큰 소리를 치냐? 뭐라고요? 지금 이딴 짓을 해놓고 그딴 말이 나와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게 맞죠? 솔직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나 빼앗기고 싶지 않았으면 네가 간수를 잘했어야지. 됐고, 이왕 이혼 서류까지 써놨으니 그냥 제출하러 가자. 아예 우리 인연 싹을 잘라버리자고.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비웃더니 애들도 다 컸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며 그냥 이혼 서류 제출하러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 선물로 아파트는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두 사람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할 게 아니라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면서 그들의 멱살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가 내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비밀번호를 바꾼 후 곧장 변호사를 만나러 가게 되었죠. 다행히 남편이 눈에 뿌려놓은 약들은 이미 스며든 상태였고 수술이 잘 되어서 눈도 선명하게 잘 보였기에 변호사 상담을 하러 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죠. 그리고 다행히 딸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할 때 증거물이 될 만한 것들을 저에게 보내놓아서
그걸 활용해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위자료를 포함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딸과 아들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을 했다며 얼굴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제 평생 얼굴 볼 일 없겠다 싶어서 아주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두 모자가 저를 다시 찾아왔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뭐야? 이혼하고 그 여자랑 바로 합칠 것처럼 굴더니 여긴 무슨 낯짝으로 왔어? 그게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나는 그 여자 말만 믿고 회사에 사직서까지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더라고. 게다가 나 말고 남자를 2명이나 끼고 있었어. 예미야, 이 시애미가 너한테 큰 죄를 지었다. 그 여자가 아파트만 받아서 도망갈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절대 이런 짓 안 했을 거야.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아니요. 저는 직업도 없고 못된 것만 배운 저딴 남자랑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죠. 제가 뭐가 모자라서 직업도 없고 못된 짓을 한 남자를 다시 받아주겠어요. 서류에 이혼까지 됐는데 말이에요.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다시 받아달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두 사람은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들이 있는데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애절하게 빌었죠. 그러나 저는 애들도 다 큰 마당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애들도 남편이 한 짓을 알고 나서 앞으로는 보지 말자고 선언했던 상황이라 저는 미련도 없이 그들을 내쫓을 수 있었죠. 결국 두 사람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가야 했고 남편은 회사도 그만둔 채 백수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는 돈 많은 며느리 들일 생각을 하다가 아들이 쫄딱 망한 덕분에 용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하늘은 죄 지은 자를 알아본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이혼까지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저와 애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기억하고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자님들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봄날 가족과 행복한 시간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